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역시 시창작 번외 특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죠. 시창작 번외 특강, 오늘 다룰 주제는 여러분의 시가, 당신의 시가 공모전에서 매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조금 뜨끔뜨끔 찔릴 수 있습니다. 조금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10가지 속에 해당되는 글을 쓰고 있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는 제가 올해 5월에 또 제가 시 콘테스트에서도 심사평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다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들었는데 오늘 또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그 10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곧 등단하실 겁니다. 곧 프로가 되실 것이고 곧 정식적인 내 마이크를 갖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가지의 문제점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개선해서 내년 후년에 멋지게 등용문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술을 사주셔도 좋고 맛있는 것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으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도 실천을 안 했으면 100번을 들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고 제발 더 이상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직접 개선하는 글쓰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시가 모든 공모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 자, 첫 번째, 알맹이는 없이 장식적인 어구를 구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글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고, 알맹이는 없으면서 겉멋은 많아요. 문장이 버터 바르고 막 니끌니끌하고 무스 막 머리에 떡을 쳐갖고 막 뻣뻣하게 막 기름지게 세워놓고 어깨에 막 힘 빡빡 들어가고 안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차라리 외형은 담백하더라도 읽으면 읽을수록에 여러분 쥐포, 오징어, 육포 드셔보시면 어때요? 맨 처음에 딱딱한데 씹으면 씹을수록에 맛있죠. 육즙이 흘러나오죠. 그런 글이어야 됩니다. 그런 글을 쓰셔야 됩니다. 힘은 빼시고 내용은 담으시고. 자,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생각 좀 하면서 사셔야죠.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 제가 이걸 커피예요. 자, 커피를 먹는데 그냥 목마르니까 커피를 그냥 물의 대용으로 액체로 입을 축이기 위해서 먹었다. 그럼 끝나죠.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분은 글 못 씁니다. 근데 커피를 먹고 이 컵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고 커피를 먹으면서 에티오피아나 커피 산지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 커피 산지에서 그 화산재 날리는 벼랑 그 날카로운 돌밭에서 오늘 하루 그 포대 속에 커피를 따서 알갱이를 담아서 어깨에 메고 가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도 생각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죠? 가난의 노예가 된 많습니다. 9살, 10살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생각도 해보고 이 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 커피를 마시고 또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해보시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멍하니 앉아있다? 그런 머리로는 그런 가슴으로는 글 못 씁니다. 생각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야 알맹이가 있는 글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알맹이 없이 장식적인 어구만 구사하는 글은 떨어집니다. 두 번째, 미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감상이 넘치고 관념은 가득 차고 그게 있는 그대로 다 눈에 띄는 글들은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뽑아줍니다. 그런 걸. 왜? 10명이 공모전에 10명이 도전하면 10가지 테크닉들이 10가지 기발한 자기들의 노하우가 나오고 100명이 도전하면 100가지의 기술들이 다 장을 여는데 노력 없이 쓴 글이 거기 가서 무슨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거 뽑히면 오히려 잘못된 거죠. 심사위원 병원 가봐야죠. 정상이 아닌 거죠. 떨어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객관화가 돼야 되고 내 글이 객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초고가 퇴고의 과정을 많이 거칠수록의 글이 좋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글을 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글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빤해서 표피에 다 드러나는 글도 매력이 없는 것이고 떨어집니다. 세 번째,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빤하고 평면적인 상상력에 기대기는 경우 그건 상상력도 아니죠. 일반적인 거죠. 그냥 일반적인 거. 떨어집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번째, 치기 어린 사랑시에서 못 벗어나 있는 경우도 열심히 공모전을 내시지만 그거 하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뽑아줍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시가 어디까지 진화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미성숙한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 같은 그런 글을 꽉꽉 채워서 보내십니까? 떨어집니다. 새로운 신선한 관점에서 새로운 어법으로 새로운 묘사력, 비유, 상상에 기댄 참신한 것이어야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런 시 지금까지 쓰셨다면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너무 낯익고 관습적이고 묘사 비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너무 낯익고 낯익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쓰고 있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이 이미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반적인 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 장문에다가 꾸역꾸역 담아서 냅니다. 떨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1, 2년 공모전 하지 마시고 나를 다시 갈고 닦고 연마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하신 후에 공모전을 하십시오. 그거 해야 소용없습니다. 경기입니다. 경기. 쟁쟁한 사람들의 경기. 노력 없이 그냥 내고 무엇을 얻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시와 산문의 차이점도 모르고 평면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 시. 떨어집니다. 제가 과거 영상 찍었을 때 시와 산문의 차이점, 왜 시이고 왜 시가 아닌가 라고 영상을 찍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신 후에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찾아서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가 진화하고 경계가 무너졌어도 시는 시다워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산문은 산문일 수밖에 없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글을 썼다면 공모전 당분간 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탈피하시고 그것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것도 제가 5월에 시 콘텐츠 하면서 심사평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 어법을 갖고 글을 쓰면서 본인이 무척 멋있는 글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노라, 오, 하도다, 이런 거 있죠.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어법이 멋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떨어집니다. 제발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글로. 여러분은 그런 글을 쓰는 이상은 타인을 고문하는 겁니다. 그런 글 쓰고 누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못 버릴 거면 공모전 포기하십시오. 맞죠? 그거 못 버리면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얄미워야 됩니다. 얄미워요? 얄미워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걸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떨어집니다. 떨어진다고요. 벗어나세요. 오, 하여라, 이런 거 안 돼요. 감탄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누차 얘기했는데 하시면 안 되죠. 자, 8번째. 응모적 평점이 떨어지는 경우 뭘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김명희 문학상 공모전에 5편을 응모하래요. 김명희 문학상. 저 김명희 문학상 만들 거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만들 거고, 제가 만약에 죽으면 저희 아이들이 만들 겁니다. 제가 유언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재정이나 그런 것들까지. 자, 김명희 문학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김명희 문학상이 5편의 공모전에 응모작을 내라고 했어요. 5편을 냈으면 이 5편이 최고 평점이 다 90점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는 92, 3점 잘 나왔어요. 나머지는 60점, 50점, 47점 이런 정도의 작품을 여러분이 묶어서 냈어요. 이거 뽑힐까요? 못 뽑혀요, 절대로. 그러면 이 대표작 93점짜리보다 92점짜리라도 5개가 다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작품이 뽑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양한 작품을 수없이 써봐야만 그 대작들이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2, 3년을 써야. 2, 3년을 쓰면 괜찮은 작품이 5편에서 10편 나오면 잘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치가 좋은 작품이 5편이 거기에 응모가 됐다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은 3년 이상은 글에 매달렸던 사람이란 얘기고, 겨우겨우 대표작 하나는 건졌는데 나머지는 형편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1년 안팎밖에 안 썼다는 얘기겠죠. 최소한. 아니면 이 작품 누가 써줬던가 고쳐줬던가. 여러분의 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시가 다 보여지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품을 보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심사자들은 다 압니다. 저도 다 압니다. 하다못해 그 시를 보면 한 편만 봐도 이 사람이 시작할 때 마음이 어디 있었고 끝날 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심리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응모할 때 응모작 모두의 그 작품 편수가 하나같이 평점이 다 높은 것만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써서 문장이 불분명하거나 본인만 모르는 채 엉뚱한 의미가 되게 글을 써서 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그 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이 사전을 더 안 보더라고요. 저는 낱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미세하게 뜻이 갈라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낱말이 두렵습니다. 무서운 게 낱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보다 사전을 검색을 많이 하고 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여러분이 오히려 사전을 안 보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천재성만 믿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를 척척 갖다 넣습니다. 문장 속에. 그게 다 맞을 거라고 장담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정확히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만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정말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여러분이 잘못 쓴 문장이 그
낱말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문장이 코미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은 진지하게 썼는데 에로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앞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단어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단어도 검색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런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문장은 어디서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은 아무리 공모전 열심히 해도, 또 아무리 다른 옆에 있는 문장이 우수하고 옆에 있는 표현이 으뜸이라도 떨어집니다. 왜? 그 낱말이 열심히 쓴 여러분의 그 시를 무참히 다 박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종식까지 가지 않은 이상은 본인의 작품이 왜 떨어졌는지 어디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끔 오버액션을 하게 됩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왜 나를 떨구고 형편없는 저것이 됐지? 라고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의 시가 떨어졌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예심 본심까지도 못 가고 떨어진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의 거울을 마주 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창피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오타, 탈자, 맞춤법 잘못된 것 철저히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소설에서는 문장이 길어서 오타가, 오자 탈자가 숨을 곳이 많지만 시는 단문이기 때문에 시 한 줄이 소설, 장편 소설의 한 개의 그 챕터와 맞먹습니다. 이건 무섭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장편 소설 헬로 나이팅게일의 챕터가 22개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네, 22개 챕터네요. 22개 챕터라는 것은 각 한 챕터의 원고지가 80에서 100매입니다. 그러면 22개 챕터면 22줄의 시와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는 시 한 행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 충격이, 파급력이. 이 장편 소설에서 5개의 오타는 여러분이 찾으려도 못 찾죠. 그런데 시 한 편에서 요 한 면에서 5개의 오타 금방 나오죠.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시는 오탈자, 맞춤법이 잘못되면 바로 눈에 띄고 그 시를 다 망칩니다. 시 한 행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장편 소설의 원고 한 챕터가 문장이 무너진 것과 똑같이 엄청나게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는 오타, 탈자, 맞춤법, 잘못된 것들 정말 철저히 걸러내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 오타가 하나씩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둘 중에 하나죠. 심사자가 오타를 발견 못했거나 오타가 있는 것을 알지만 나머지 최종식 경쟁작들보다 오타의 감점을 감안하고라도 그 작품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뽑았던가,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써서 최종심까지 갔는데 A라는 시인의 시와 여러분의 시가 거의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단점을 보게 되죠. 단점을 봤는데 여러분의 시에 오타 하나가 나왔고 상대 A라는 시인의 시에는 오타가 없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떨어집니다.
A라는 시인이 당선하게 되는 것이죠. 시에서 오타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맞춤법 잘못된 것 숨을 곳이 없습니다. 철저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쓴 시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문장이, 이 언어는, 낱말은 요물과 같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특히 그 시를 쓴 사람에게는 오탈자가 맞춤법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헹구시고 며칠 동안 다른 일을 하고 하다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보시면 오탈자가 보일 것이고, 그래도 안 보이면 타인에게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여러분의 당신의 시가 모든 공모전에서 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시와 소설을 쓰는 김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